고급 한정식집 로비였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던 조용한 오후 갑자기 여자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버스 타고 상견례 온 주제에 어디서 감히 먼저 파혼을 해요?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여자가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노인에게 뿌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노인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물을 맞은 노인은 고함을 지르지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마치 오늘 일이 이미 예상한 것처럼요.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작게 비명을 질렀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지 못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버스를 타고 온 그 노인이 누구인지를요. 그리고 오늘이 그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날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상견례를 사흘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강도현은 거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준서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상견례 때 차라도 보내드릴까요? 제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눈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필요 없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준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처음 뵙는 자리인데 너무 허름하게 가시면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에서 돌아서며 낮게 입을 열었어요. 사람은 배경을 지우고 나서야 제대로 보이는 법이다. 준서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느꼈어요.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비서도 기사도 없이 우리 둘이서만 가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는 거야. 준서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꺼낼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걸 오랜 세월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도연은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담담함과 함께 오래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려내는 일. 그것은 그가 평생을 통해 배운 가장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오래된 옷장 앞에 섰습니다. 행거에는 고급 원단의 양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산 원단, 맞춤 셔츠, 광택이 살아있는 후드들. 하지만 도연의 손은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옷장 구석 깊숙한 곳을 더듬었어요. 손끝에 걸린 건 색이 바랜 짙은 남색 점퍼였습니다. 언제 샀는지도 기억이 흐릿한 오래된 것이었죠. 도연은 그 점퍼를 꺼내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솔기가 조금 닳아 있었고 지퍼 주변 천이 살짝 부풀어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찬찬히 살피다가 천천히 입었습니다. 신발장에서 꺼낸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밑창이 다른 등산화였어요. 깨끗이 닦여 있었지만 누가 봐도 오래 신은 티가 났죠. 거울 앞에 선 도연은 자신의 모습을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동네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시계도 없었고 반지도 없었어요. 현도그룹 회장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준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자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다니던 기억이 스쳤어요. 그때도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으로요. 버스 타고 가자.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올 때는 무언가를 보려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버스 안은 토요일 오후의 한가로운 공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준서는 손잡이를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녀, 환하게 웃던 얼굴, 별것 아닌 농담에도 진심으로 웃어주던 모습. 그 사람이라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께 데려가고 싶다고 느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어머니 쪽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에게 들은 건 많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까다로운 편이라는 것, 외삼촌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편이라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준서가 아버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도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언제나 저 모습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준서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식당까지는 아직 새 정거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목적지 근처 정류장에 섰습니다. 도연이 먼저 일어났고 준서가 뒤를 따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늦가을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한정식집까지는 걸어서 5분 남짓한 거리였습니다. 도연은 교통카드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듯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앞장섰어요. 준서는 그 뒤를 따르며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저희 먼저 도착했어. 어머니가 좀 긴장하신 것 같아. 빨리 와. 준서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발걸음을 조금 서둘렀어요. 같은 시각 한정식집 앞이었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2대가 차례로 멈춰 섰습니다. 앞차 조수석 문이 먼저 열리더니 유창민이 내렸어요. 짙은 감색 정장에 금빛 넥타이 핀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어서 뒷문이 열리고 조미양이 내렸어요. 진주 귀걸이,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 손목에는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시계. 한껏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는 유병철과 서연이 내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발레 파킹이요. 창민이 직원에게 키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키를 받았어요. 이런 대접이 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미양이 핸드백을 팔에 걸며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어요. 버스 정류장 방향에서 걸어오는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과 그 옆을 걷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준서 씨다.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옆 사람들에게도 들렸습니다. 미양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시선이 노인의 차림새를 훑었어요. 낡아서 보풀이인 점퍼, 밑창이 다른 등산화, 손목에 시계 하나 없는 맨손. 표정이 굳었습니다. 창민도 보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저분이 아버님이에요? 버스 타고 오셨어요? 목소리에 황당함이 묻어났습니다.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창민을 향해 작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제발 그냥 있어 달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창민은 그걸 못 본 척했습니다. 도영과 준서가 식당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다가가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아버님.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화한 표정이었어요. 미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걸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걸어오셨어요? 차가 없으신가 봐요. 질문이었지만 질문 같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는 말이었어요. 도연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씨가 좋아서요. 딱 그 말뿐이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없었어요. 미양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움츠러들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랐거든요. 창민이 끼어들었습니다.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외삼촌 유창민입니다. 창민건설 대표 맡고 있어요.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쪽 하세요? 목소리는 친근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요즘 어렵지 않냐고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는 집안인지 슬쩍 드러내는 질문이었어요. 도연이 창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역 쪽 조금 합니다. 조금. 그 단어가 창민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아, 무역이요. 요즘 쉽지 않죠. 환율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저희 쪽도 건설 경기가 많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대형 프로젝트 몇 개가 있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창민은 말을 끝내며 도연의 등산화를 슬쩍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0.5초도 되지 않았지만 도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준서는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유병철이 어색하게 웃으며 나섰습니다. 그러게요. 날씨가 참 좋네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가장 무난한 한마디였습니다. 분위기를 넘기려는 시도였어요. 일행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서연이 준서 옆으로 바짝 다가섰어요. 목소리를 낮춰 속상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좀 이래. 준서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도연은 앞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오늘 자리에서 보아야 할 것들을 하나씩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예약된 룸 앞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널찍한 공간이었어요. 흰 도자기 찻잔들이 반창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상견례가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오간 짧은 말들이 이미 오늘의 온도를 정해버렸다는 걸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도연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펼쳤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다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깊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가 확인하려는 것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룸 안에는 은은한 식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5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도영과 준서가 한쪽에, 미양과 창민, 병철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준서 옆에 자리했어요. 직원이 차를 따라주고 나갔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도연을 바라봤어요. 식당 정장이 참 편하게 입고 오셨네요. 말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달랐어요. 도연의 낡은 점퍼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편한 게 좋더라고요. 창민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편한 게 최고죠. 저도 주말엔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근데 이런 자리엔 좀 차려입어야 분위기가 사는데. 말끝에 웃음을 달았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준서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쥐어졌어요. 병철이 헛기침을 하며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분위기를 돌리려는 시도였어요. 오늘 뭘 드실지 골라보시죠. 여기 갈비찜이 유명하다더라고요. 그러나 미양은 메뉴판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을 열어 하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본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런 건 미리 맞춰 놓아야 나중에 서로 불편함이 없잖아요. 도연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준서도 봤어요. 서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미양이 봉투를 도연 쪽으로 밀었어요. 열어보세요. 도연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반듯하게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예단 목록이었습니다. 에르메스 핸드백, 까르띠에 시계, 밍크 코트, 현금 예단. 품목마다 브랜드가 지정되어 있었고 옆에는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림잡아도 2억 원은 훌쩍 넘어 보였어요. 도연은 종이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가 좀 상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미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 정도는 해요. 내가 주변에 다 알아보고 정한 거예요. 오히려 최소한으로 추린 거니까 빠짐없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최소한이라는 단어가 룸 안에 무겁게 떠올랐습니다. 창민이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가 워낙 귀하게 자란 아이니까요. 저희 집안 체면도 있고 남들 하는 만큼은 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서연이 창민을 향해 시선을 보냈습니다. 제발 그만하라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창민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연은 종이를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양이 그 침묵을 비어있는 것으로 봤는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바지 음식은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 될 분이 직접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다고 들었죠? 그 순간 도연의 손이 찻잔 위에서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연도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양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백화점에서 주문하면 날짜 맞춰서 잘 배달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시켜도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거래하는 곳으로 맞춰서 연락드릴게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말투였습니다. 서연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바지 음식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미양이 딸을 바라봤어요. 표정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나중에가 어딨어. 이런 건 미리 정해놔야 나중에 실수가 없지. 병철이 또 한 번 헛기침을 했습니다.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버님. 저희 쪽에서 보면 이 결혼이 조건이 안 맞는 건 사실이에요. 서연이가 어떤 애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애가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저희가 한 발 양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희 쪽 조건은 맞춰주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한 발 양보. 그 표현이 룸 안의 공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서는 창민을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창민이 먼저 시선으로 막았어요.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말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은 잔잔했어요. 하지만 그 잔잔함 속에서 무언가가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예단 목록이 담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첫 번째 음식을 들고 룸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직원이 음식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갔어요. 갈비찜, 잡채, 전 종류가 차례로 놓였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음식에서 오르는 김만이 조용히 공중으로 퍼져나갔어요. 도연이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미안과 창민이 그를 바라봤어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양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어떤 자리긴요? 결혼을 앞두고 집안끼리 처음 만나는 자리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예단 목록이 먼저 나왔어요. 미양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절차예요. 이런 건 미리 정해놔야 나중에 탈이 없는 거잖아요. 도연이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돌아가신 제 아내 이야기도 나왔더군요. 그 한마디에 룸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미양이 잠깐 눈을 깜빡였어요. 창민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무릎 위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도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처음 뵙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꺼내신 게 어떤 의도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양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도연의 눈빛에 막혔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그렇게 아까우시다면 더 좋은 집안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순간 테이블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서의 눈이 커졌어요.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미양의 얼굴이 빠르게 달아올랐습니다. 창민도 자리에서 몸을 세웠어요. 뭐라고요? 미양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눈을 낮춰서 이 자리에 나온 건지 아세요? 감히 먼저 파혼을 한다고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준서야.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서도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섰어요. 창민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봐요, 아버님. 지금 흥분하셔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도연이 창민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뒀어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양이 딸을 돌아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건 어른들 문제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양이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 들었습니다. 준서가 돌아보며 외쳤어요. 어머니 잠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도연의 뒤통수와 어깨 위로 쏟아졌어요. 룸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점퍼 어깨가 흠뻑 젖었어요. 복도에서 소리를 들었는지 직원이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다가 굳어버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뒤를 돌았어요. 미양이 빈 물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달아올라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버스 타고 상견례 온 주제에 어디서 감히 먼저 파혼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눈을 낮춘 건데. 목소리가 폭도까지 울렸습니다. 창민은 말리려다가 멈췄어요. 어물쩡 뒤로 물러섰습니다. 병철이 아내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하지만 미양은 뿌리쳤어요.
도연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미양을 바라봤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준서가 도연의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양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서연이 급히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다가가며 건넸어요.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도연이 손수건을 받았어요. 조용히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짧은 두 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도연은 손수건을 서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바라봤어요. 가자.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이 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룸 안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미양은 빈 물컵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창민은 말을 잃었습니다. 병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만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상견례가 있고 나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유창민은 오전부터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모이는 대형 개발사업 설명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수도권 일대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규모만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창민건설 정도의 회사가 수주를 따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발을 걸쳐 볼 요량으로 초청장을 구해 자리를 잡은 참이었어요. 행사장은 도심 대형 호텔 그랜드 볼룸이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인파가 들어차 있었어요. 건설사 임원들, 금융권 관계자들, 컨설팅 회사 대표들, 명함이 오가고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창민도 이 사람 저 사람 인사를 건네며 자리를 잡았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특별히 참석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사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이끌어온 현도그룹의 창업주이십니다. 현도그룹 강도연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민은 박수를 치며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어요. 단상 위로 걸어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긴 머리,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차분하고 깊은 눈빛. 걸음걸이는 느리지 않았지만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창민의 눈이 커졌어요.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나흘 전 한정식집 입구에서 버스 정류장 쪽에서 걸어오던 그 노인이었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등산화를 신고 있던 그 사람. 무역을 조금 한다고 했던 사람. 창민의 손에 들려있던 행사 자료집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났지만 옆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눈이 단상 위 인물에게 고정된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도연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홀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어요. 창민의 머릿속에서 나흘 전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즘 사업 많이 힘드시죠? 자신이 건넨 말이었어요. 저희 쪽 조건은 맞춰주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것도 자신의 말이었습니다. 얼굴이 빠르게 달아올랐어요. 옆에 앉은 동종업계 지인이 창민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자료집 떨어뜨렸어요. 창민은 자료집을 집어들었지만 눈은 여전히 단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강도연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마이크를 통해 울리는 목소리는 한정식집 룸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낮고 담담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창민의 손이 자료집을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것은 2시간 뒤였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명함을 교환하고 인사를 나눴어요. 창민은 그 자리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러 오는 사람들에게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현도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창민은 알고 있었어요. 재계서열 상위권, 건설, 유통, 금융에 걸쳐있는 대형 그룹. 그 회장이 낡은 점퍼를 입고 버스를 타고 상견례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면 준서는? 창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현도그룹 회장의 아들이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건가? 자신들이 얕잡아봤던 그 청년이. 창민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강도연을 입력했어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현도그룹 강도현 회장, 현도그룹 창업 40주년 강도현 회장 재산 추정 사진이 보였어요. 오늘 단상 위에 그 모습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땀이 배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창민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흘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요즘 사업 많이 힘드시죠? 한 발 양보하는 거라고요. 저희 쪽 조건은 맞춰주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말 한마디씩이 되살아날 때마다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창민은 몸을 뒤척였습니다. 불을 끈 방 안에서 눈만 말똥말똥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찾아가면 어떨까?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이번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어요. 관계를 회복하면서 사업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 창민건설 규모에서는 꿈도 못 꿀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청 한 것만 따내도 회사가 달라질 수 있었어요. 창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일 당장 연락을 해봐야겠다. 천장을 바라보던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창민은 그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과가 먼저인지 이익이 먼저인지 그 경계를 그는 처음부터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구분할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것이 창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민은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을 쓴 차림이었어요. 넥타이도 골랐고 구두도 닦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다듬으며 속으로 오늘 할 말을 정리했어요. 현도그룹 본사는 도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이 하늘을 반사하는 4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창민은 건물 앞에 서서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목이 뻐근할 만큼 높았어요. 로비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창민건설 유창민이라고 합니다. 강도현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로요. 직원이 잠시 기다려달라며 내 손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창민은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곳곳에 배치된 직원들. 규모가 달랐습니다. 창민건설 사무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잠시 후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일정이 꽉 차 있으셔서 면담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창민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라고 했습니다. 꼭 전해주십시오. 지난주에 있었던 일로 직접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요. 직원이 다시 내 손을 들었습니다. 짧은 통화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돌아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창민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어요. 이거 전해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언제든 오겠습니다. 직원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창민은 읽었습니다. 이 명함이 회장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요. 창민은 로비를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이틀 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전화를 했습니다. 비서실로 연결됐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회장님께서 현재 외부 면담을 받지 않고 계십니다. 창민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그때쯤이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시작된 것이. 처음 연락이 온 것은 거래처 중 한 곳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원청사였어요. 유 대표님, 이번 계약건은 내부 검토가 필요해서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류라는 말이 처음엔 별로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또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이 같았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 사이에 거래처 4곳에서 비슷한 연락이 연달아 왔어요. 이유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내부 사정, 시장 리스크, 재검토 필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창민건설과의 신규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창민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요즘 시장에 우리 회사 관련해서 무슨 얘기 도는 거 없어? 비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히 들은 건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민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신호가 왔습니다. 진행 중이던 대출 연장 심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해 왔어요. 담당자는 원론적인 말만 했습니다. 요즘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보는 분위기라서요.
창민은 오래 알고 지내던 은행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 대출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동안 문제없이 됐잖아. 지인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위에서 창민건설 관련 거래는 신중하게 보라는 말이 내려왔어. 어디서 흘러나온 건지는 모르겠고. 창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달력을 펼쳤어요.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첫 번째 보류 연락이 온 날, 은행에서 심사가 보류된 날, 모두 설명회 이후였어요. 설명회에서 강도연 회장을 본 직후부터였습니다. 창민의 눈이 멈췄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어요. 창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나흘 전 한정식 집에서 상대했던 노인이 지금 자신의 회사를 조이고 있다는 것을 소리 없이 직접 나서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창민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 노인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물을 맞고도 조용히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랬습니다. 창민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현도그룹 비서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회장님과 면담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유창민이라고 합니다. 꼭 한 번만 뵙고 싶다고 전해 주십시오. 비서실 직원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창민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미양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창민에게서 전화가 온 날이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전화기 너머로 창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힘이 없었습니다. 미양아, 강도연이 누군지 알아? 미양은 잠시 멈칫했어요. 준서 아버지잖아. 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창민이 말했어요. 현도그룹 회장이야. 미양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도그룹. 그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던 시절 현도그룹 관련 VIP 고객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재계서열 상위권. 건물 하나로 도시 스카이라인이 달라지는 회사. 그런데 그 회장이 낡은 점퍼를 입고 버스를 타고 왔다는 거야? 창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래. 내가 설명회에서 직접 봤어. 단상에 올라오는 거. 미양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창민이 덧붙였습니다. 요즘 거래처들이 하나씩 계약을 보류한다고 은행 대출 심사도 묶였다고.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양은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요. 머릿속에서 그날의 장면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오던 두 사람. 낡은 점퍼, 등산화, 시계 없는 맨손. 차가 없으신가 봐요. 자신이 한 말이었어요. 정장이 참 편하게 입고 오셨네요. 그것도 자신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지 음식은 누가 준비하실 건가요? 그 말을 꺼낼 때 상대방 얼굴에 스쳤던 표정을 미양은 이제야 떠올렸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양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밥도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병철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양은 혼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보였어요. 눈 밑이 거무스름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자신이 그날 뭘 봤는지 생각해봤습니다. 낡은 점퍼를 봤어요. 등산화를 봤습니다. 시계 없는 손목을 봤어요. 버스에서 내려 걸어오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체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오래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미양은 울면서도 왜 우는지 몰랐어요. 창민건설 때문인지 서연 때문인지 아니면 그날 자신이 한 말들 때문인지 아마 전부였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 미양은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입던 화려한 외출복 대신 단정한 베이지 코트를 꺼냈습니다. 핸드백도 바꿨어요. 브랜드 로고가 없는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현도그룹 본사 앞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어요. 로비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강도연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유서연 어머니 조미양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용무입니다. 직원이 내 손을 들었어요. 짧은 통화가 있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미양은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그 위에 모았어요.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울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았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35층에서 문이 열렸어요. 비서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창가 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도연이 미양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반갑지도 않았고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양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미양은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도연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양이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날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점퍼를 받고 등산화를 받고 버스를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다가 멎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미양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미양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미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건 제 딸이 결정할 일입니다. 미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있어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다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면담이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미양은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문 앞까지 걸어갔어요. 문손잡이를 잡으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미양은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고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미양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로비를 나서자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미양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요.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났습니다. 준서와 서연이 결혼식 날짜를 잡은 건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텔 대연회장도 수백 명의 하객도 필요 없었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모이는 작은 예식장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준서도 그 말에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 아버지 병철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됐다. 그 한마디뿐이었지만 눈이 촉촉했어요. 미양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예식장 규모나 하객수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넉 달 전에 그 사람과는 달랐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은 오래된 옷장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구석을 더듬지 않았어요. 반듯하게 걸려있는 짙은 감색 양복을 꺼냈습니다. 아들 결혼식이었으니까요. 셔츠를 다리고 넥타이를 골랐어요. 거울 앞에 서자 낯선 듯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예식장은 도심 외곽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홀이었어요. 하지만 꽃 장식이 단정했고 햇살이 창 너머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하객은 40여 명이었어요. 오래된 친구들, 직장 동료들, 가족들. 저마다 진심 어린 얼굴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신랑 입장이 먼저였습니다. 준서가 홀 입구에서 걸어 들어왔어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어서 신부 입장이었습니다. 서연이 병철의 팔을 잡고 들어왔어요. 하얀 드레스가 햇살 아래 빛났습니다. 준서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1년 반 전 처음 봤을 때와 같은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선명했어요. 미양은 하객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걸어오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어요. 혼례가 진행됐습니다. 주례 없이 두 사람이 직접 준비한 순서였어요. 서연이 먼저 준서에게 편지를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중간에 한번 흔들렸어요. 준서도 편지를 읽었습니다. 끝까지 읽고 나서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아버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신랑 아버지 강도연 어르신 나와 주십시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은 강도연이라는 이름을 듣고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세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분이 이렇게 작은 예식장에 왔다는 것이 낯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 위로 걸어갔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은 먼저 아들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준서와 서연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좋은 집안과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홀 안이 조용했어요. 집안은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노력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이 걸려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한 번의 선택으로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볼 때 배경을 먼저 지웠습니다. 가진 것을 보지 않으려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봤습니다.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며느리는 그 기준에서 봐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들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준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도연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고를 때 배경을 보면 배경만 남습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이 남아요. 두 사람이 오래오래 서로를 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짧은 축사였어요. 화려하지 않았고 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홀 안 어느 자리에서도 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았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미양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옆에 앉은 병철이 아내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도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어요. 눈물이 맺힌 채로요. 도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조용히 앉았어요.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재벌 회장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사람을 먼저 봐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준서와 서연이 입구에서 인사를 나눴어요. 미양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그러다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식장 밖으로 나오자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들이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잘 살아라.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웃었어요. 서연이 준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님. 도연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웃은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잠시 햇살을 받았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한 오후였어요. 사람을 보면 사람이 남는다는 말은 그날 그 작은 예식장에 모인 40여 명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깊이 남은 사람은 아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말을 들어야 했던 한 여자였을 겁니다. 조미양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도현이라는 사람이 무서운 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힘을 숨기고 왔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 물을 맞고도 조용히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던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사람은 보통 억울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무시당하면 증명하려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어요. 조미양이 나중에 화장도 지우고 버스를 타고 찾아가는 장면에서는 이상하게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냐고 물으면 글쎄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눈이 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이는 것만 봤던 사람. 그리고 그 눈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뒤늦게 알게 된 사람. 결혼식 축사 장면에서 도연이 한 말이 계속 귀에 맴돕니다.
사람을 고를 때 배경을 보면 배경만 남는다. 사람을 보면 사람이 남는다. 짧은 말인데 참 오래 남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고 계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